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 봐도 참 소중하고 따뜻하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작지만 특별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소소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함께라면 아무리 높은 벽도 조금씩 낮춰지리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제 긴 호흡으로 이어질 한 편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몇 해 전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남은 여유자금과 한평생 쌓아 온 손재주를 모아 작은 가구 공방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연의 발단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공방을 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족 모두가 조금은 놀라기도 했지요. 그 나이에 새롭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의구심보다는 평생 근면하게 일해 오신 분이 이제야 자신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기쁘다는 마음이 더 컸던 듯합니다. 처음 공방을 열기 위해 아버지는 동네 외곽의 헐값으로 나온 허름한 창고를 얻었습니다. 군데군데 벽돌이 갈라져 있거나 오래된 목재 기둥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서 사실 처음엔 과연 이걸 어떻게 가구 공방으로 만들지 싶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신 데다 동네 분들과도 두루 잘 지내시다 보니 여러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셨습니다. 낡은 지붕을 교체하고 천장에 전등을 달고 입구에 약간의 페인트 칠을 하면서 하나둘씩 공방의 형태를 갖춰나갔습니다. 그렇게 정비가 끝난 공방은 겉보기엔 여전히 투박하고 소박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퍼지는 나무 향과 톱밥 냄새는 누가 맡아도 이건 진짜 목공소구나 하고 느낄 만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건 작업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 하셨고 우리 식구들 또한 소박하지만 아버지의 정성이 깃든 공간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엔 동네 분들이 하나 둘 고장난 가구를 가져와 부탁하곤 했어요. 식탁 다리가 흔들린다든지 서랍장이 망가졌다든지 하는 자잘하지만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아버지는 이거야말로 내 전공이지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일하셨고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기 가면 가구를 튼튼하고 예쁘게 고쳐준다라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놓을 테이블을 새로 맞추고 싶다. 거실에 둬야 할 선반을 특별히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들이었지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분이 생길 정도로 서서히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아버지가 제대로 길을 찾으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원체 꼼꼼하고도 고집스러운 분이셨어요. 일명 가구 하나를 만들려면 반드시 오래 쓰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셔서 나무 재질이나 마감 처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셨거든요. 간혹 어떤 고객이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 잘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는 눈빛이 번쩍하며 작업대 위에서 밤새도록 톱질하고 사포질을 멈추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나무의 결을 살피며 옹이가 많은데 이 부분을 예쁘게 살릴 방법 없을까라며 고민하시는 모습은 평소 무뚝뚝하던 아버지와는 또 다른 면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흔들의자가 외국에서 온 여행객의 눈에 띄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동네에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기부 차원에서 오래된 흔들의자를 리폼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객이 그 의자를 보고 이거 어딘가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고 독특한 멋이 있다며 사진을 찍어갔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얼마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혹시 이 의자를 해외에서도 소개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에 대량 수출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냥 한두 점만 시범 삼아 들여오고 싶다는 정도였지만 저와 아버지 모두 적잖이 놀랐지요. 해외 판매라니 우리가 상상하던 범주 밖의 일이었거든요. 처음엔 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공방에서 만드는 의자가 과연 외국에 팔릴까라는 걱정이 앞서셨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분이 보내온 연락이 꽤 진지해 보였고 한국의 소규모 공예품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시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차 마음이 동하셨는지 밤낮으로 나무의 품질과 해외에서 통할 만한 디자인 등에 대해 궁리하셨습니다. 저로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기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는 당신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무리만 안 하면 해보시지라며 은근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해외 수출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무 재질 관련 서류 준비, 통관 절차, 배송 경로, 비용 계산, 해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그동안 동네 주변 고객들과 주고받던 전화나 문자 한 통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외국어 서류까지 등장하자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싸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부 좀 더 해둘 걸 그랬나 라고 농담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번역 앱도 돌리고 전문가 조언도 구했습니다. 저 역시 퇴근 후엔 공방에 들러 서류를 검토하거나 해외 배송 회사를 찾아보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작은 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 있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몇 점을 받아보겠다는 연락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현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흔들의자를 만들고 작은 장식장이나 협탁 같은 것도 몇 점 추가로 제작해 보겠다며 분주해지셨지요. 어머니와 저는 그에 맞춰 서류, 포장, 운송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공방 안은 사포 가루와 톱밥이 날리고 구석엔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먼지 속에서도 뿌듯함과 설렘이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인생이 늘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해외 뉴스를 접하다 보니 국제무역 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관세를 상호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우리는 소규모니 별 상관 없을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새 미국 시장에서도 수입 가구 관세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돌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혹시 모르니 예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운송비, 세금 등을 다 합쳤을 때 거의 수지가 맞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먼저 당혹스러워하셨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재를 다른 걸 쓰면 어떨지, 좀 더 가벼운 나무를 쓰면 운송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만큼 아버지가 추구하던 튼튼하고 오래 가는 가구라는 본래 가치관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관세 문제 때문에 거래 자체를 주저하는 바이어들도 나타났고 결국 이 시기에 무리하면 우리도 어렵고 당신들도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계약을 재검토하자는 쪽지까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며 밤늦게까지 공방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뒤적거리다 새로 주문 들어온 가구 제작도 늦추지 않으시고 낮에는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몰두하셨지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혹시 무리하시다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고 차라리 수출을 잠깐 보류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은근히 여보, 이러다 몸 상해요라며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한번 해보겠다는데 시작도 못하고 접는 건 자존심 상한다고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방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시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겹쳐서
허리 상태가 악화된 데다가 혈압도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공방 생각에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병상에서도 한숨만 내쉬고 계셨지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롭게 찾아온 갈등의 시작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장벽이 눈앞을 가로막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 공방은 잠시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사장님 건강 문제로 당분간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미 진행 중이던 제작 의뢰는 죄송한 마음으로 일정을 미루거나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매일같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여기저기 들어갔는데 수출까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라며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리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니 몸부터 추스르셔야 한다고 달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혼잣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의료진의 말대로라면 적어도 몇 주간은 무리한 활동을 할 수 없고 허리에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제안이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며 지금도 공방의 가구 반조립 상태로 남아있을 텐데라면서 애먼 신세한탄을 하셨지요.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관세 때문에 엉망이 될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말렸어야 했나 하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버려 가정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수출은 포기하고 국내 주문만으로 조용히 운영하는 게 나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던 해외 진출은 너무 높은 장벽에 부딪혔고 설사 조금이라도 뚫린다 해도 현재로선 남는 게 없을 뿐더러 아버지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버티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 도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면 그 심적 타격이 얼마나 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마지막 남은 열정을 쏟아 부으신 일이니 여기서 그만둬야 하나라는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무렵 미국에 있는 그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런 식이면 우리도 손해가 너무 커질 것 같다. 일단 테스트 수입을 보류하고 혹시 관세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면 다시 이야기해 보자라는 요지의 메일이었지요. 사실 그들도 영리 목적이니 무역 갈등으로 관세 폭탄이 터지면 굳이 한국에서 가구를 수입해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겠지요. 정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메일 내용을 전하자 아버지는 침묵하시다가 그래.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곧 이어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뭘까? 라는 말을 덧붙이셨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허탈하게 들리던지 저마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공방 임대료나 전기세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 월급만으로 병원비와 공방 유지비까지 충당하기엔 빠듯했고 예비자금은 이미 수출 준비에 투자하면서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과연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힘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지라고 응원해줬지만 정작 저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저에게 너도 이젠 아버지 좀 말려라. 이러다 다 망가지겠다. 아버지 성격 아니? 라고 하시더군요.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하는 성질인데 해외 수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젠 숨이 막힌다. 차라리 시골 장터에서라도 조금씩 팔면서 소일거리로 했으면 했지. 왜 이렇게 큰 욕심을 부려서 온 식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남편이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리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론 아버지를 욕심 부린다고만 치부하기엔 그간의 열정과 노력이 너무나 절실하고 값져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으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아버지는 퇴원하셨지만 자택에서 당분간 요양을 하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마음껏 쓰려면 최소 몇 달은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지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처음엔 그래도 공방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라고 하셨지만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방에 누운 채로 서류만 뒤적거리다가 기운이 빠져 보이는 표정으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나 보구나라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안 따랐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자책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렇게 며칠 지나는 동안 가족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지 모른 채 눈앞에 닥친 경비 문제와 함께 공방의 미래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진짜 정리하는 게 맞을까?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한 번 더 버텨야 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오랜만에 공방 문을 열어볼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 받아둔 주문 중 일부가 굳이 취소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늦춰지면 우리도 난처하다며 연락이 왔고 할 수 없이 제가 임시로 공방을 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제가 그 가구를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현 상태를 체크하고 어떻게든 사정을 설명해 드리려 했던 거지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 쌓여있던 톱밥과 어지럽혀진 목재 조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기도 했고 동시에 아버지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던 그 열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어느새 의뢰인이 공방으로 찾아왔고 저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장님이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혹시 여유가 되면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난 아버지 솜씨가 좋아서 꼭 사고 싶었거든요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 미묘했어요. 아버지 작품을 기다리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고마우면서도 당장 완성은 불가능하니 답답했죠. 그러다 문득 내가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익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가 쌓아온 기술과 정신을 잇는 사람이 없다면 공방 자체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기초적인 목공 기술이라도 배우면 어떨까 해. 아버지가 쉬셔야 하니 직접 시범을 보이긴 어렵겠지만 말로라도 알려주시면 내가 공방에 가서 천천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회사 다니면서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사실 두렵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결심을 알겠다는 듯 나도 시간 날 때마다 옆에서 도울게. 배울 건 같이 배우고 어쩌면 소품 같은 건 우리 힘으로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라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을 찾았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똑바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공방 일을 제가 조금 해보고 싶어요. 잘하진 못하겠지만 시도라도 해보려고 해요라고 말씀드리자 처음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회사 일만 해도 벅찰 텐데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이내 길게 한숨을 쉬시고는 그래. 내가 잘 가르쳐 줄 순 없지만 최소한 조립 순서나 나무 고르는 방법 같은 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대신 정말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그만둬라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아버지 목소리에 미세하게나마 희망이 묻어나는 것 같아
제 가슴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마자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시간 떠나 계시니 우선 온갖 도구와 재료가 그대로 흩어져 있었고 남아있던 톱밥들이 여기저기 날려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바닥을 쓸고 연장들을 정리하며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재료와 공정을 혼자 감당하셨다니 하는 생각에 새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만 해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정리를 마친 뒤 우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나무가 어디에 쓰일 예정이었는지, 도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벽 쪽에 세워둔 오크나무 판재는 식탁용이고 그 옆에 쌓인 자투리 나무들은 소품 만들 때 쓰는 거니 혼동하지 말아라. 작업대 위에 있는 서류 파일에 도안이 있으니 그걸 보고 치수를 확인하면 된다고 일일이 설명해 주셨지요. 그 설명을 받아 적고 실제로 도안을 확인해 보니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자르는 각도, 연결 부위, 보강제, 마감재 등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내와 저는 우선 주어진 도안대로 목재를 재단하는 연습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포질만 몇 시간, 톱질만 몇 시간, 그리고 상처도 여러 번 났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였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전화로 아버지에게 이 나무는 옹이가 많은데 그냥 잘라버려야 하나요? 라며 물으면 아버지는 그거 잘 살리면 멋진 무늬가 된다. 뭣도 모르고 버리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녹여봐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투른 솜씨지만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가니 어느새 자그마한 쟁반이나 도마 같은 간단한 소품은 그럭저럭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 가구였습니다. 특히 식탁이나 의자 같은 건 안전성과 내구성이 최우선이기에 저처럼 초보가 대충 따라하면 금방 삐걱거리고 망가지기 십상이었지요. 게다가 절단면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전체적인 균형이 틀어지고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 아기가 맞지 않아 헛수고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하고 나무를 새로 들여와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쩌지 라며 걱정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방대한 작업을 혼자서 해오셨으니 정말 대단하시다 싶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공방으로 달려가 몇 시간만이라도 나무를 만져보고 주말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달려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니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고 아내 역시 본업과 공방 일을 병행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우리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하다간 우리 건강도 걱정되라고 털어놓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긴 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우리도 해보니까 못 해먹겠어요. 힘들어서 포기해야겠어요라고 말하기가 미안했거든요. 아버지에 비하면 제가 감당한 고생은 세 발의 피일 것 같아서요. 한편 아버지는 집에서 요양을 하시며 점점 심적으로도 위축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허리 상태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드는 건 금물이라 공방에 나갈 엄두를 못 내셨고 그 사이 공방 운영에 대한 고민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에게로 쏠렸지요. 어머니는 이대로 계속 적자만 보는 거 아니냐며 걱정이 깊어졌고 저 역시 수출은 물 건너갔으니 국내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끔씩 고객이 식탁 언제쯤 완성되나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야 일정이 빡빡해도 어찌어찌 완성해내셨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작업을 이어받아야 하니 날이 갈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몇 고객은 이러다 결혼식 날짜에 맞추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초조해하셨고 이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문을 취소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고
공방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 악순환의 반복이었지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며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대로라면 차라리 가구 공방 접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다시 말을 꺼내셨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맨파워로는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당신은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퇴근 후에 기진맥진하니 못 봐주겠다라고 하셨지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같으면 그래도 해봐야지 하고 맞서실 텐데 이제는 본인도 지쳤는지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공방을 접자니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 아버지의 열정이 아깝고 계속하자니 당장 역량이 딸려서 고객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못 만들어 드리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안 보인다 싶은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제게 이러다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이 오는 거 아닐까. 내가 괜히 뒷바라지하느라 짜증이 늘어나고 있다고 솔직히 토로했지요. 저도 그런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제 결심이 결국 무모한 시도였던 걸까 후회도 들었고 관세 문제로 시작된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워 부글부글 끓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주변 사람들은 공방을 잠깐이라도 임대주면 어떠냐, 아니면 매매해 버리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귀에 잘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들어온 작품과 기술이 그리고 그 작은 공방에서 쌓인 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수 있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 공방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못지않게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갈등은 깊어져만 갔고 외적으로는 관세 이슈나 무역 분쟁 상황이 빨리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해외와의 거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볼 텐데 이미 그 길도 막히거나 계약 보류가 이어지는 통에 한 달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원비, 공방 유지비, 생활비까지 쓰다 보니 자금 사정은 바닥을 향해 치달았고 아버지 치료를 위한 건강 보조식이나 물리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요. 어느 날 밤 공방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고개를 들자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마무리를 하려던 식탁 재단을 잘못해서 망쳐버린 상태였고 저는 쌓이는 피로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차라리 처음부터 해외 얘기가 안 나왔으면 평온했을 텐데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 그런 감정적 폭발을 겪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고 아내가 걱정돼서 전화해 온 것이었습니다. 언제 오냐?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더니라는 아내 목소리에 저는 걸걸한 목소리로 조금만 더 하면 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혀 끝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아내에게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 전환점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플리마켓에 나와 볼 생각 없느냐는 권유를 받았지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소규모 시장이었는데 수공예품이나 중고 물품을 팔거나 교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내 지인은 너희가 공방에서 만들어 둔 작은 소품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나와봐. 꼭 대단한 걸 팔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공예품 보는 재미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런 거 해봐야 별 소득이 없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내가 집에 방치된 우드 트레이나 도마,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그냥 쌓아두면 뭐해. 나가서 판매도 해보고 반응이 어떨지도 한번 보자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요일 아침 작은 트럭에 각종 소품들을 실어 그 플리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마당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친구들끼리 구경 나온 젊은이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거리 축제 느낌으로 활기차 보였지요. 우리는 자리를 잡고 그동안 공방 한 구석에 있던 우드 트레이, 도마, 작게 만든 목재, 수납상자 등등을 펼쳐 놓았습니다. 사실 대충 만든 연습작도 있었고
과연 이게 팔릴까 싶은 것들도 같이 내놨는데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가다가 오, 이거 손잡이가 달린 우드 트레이라서 옮기기 편해 보이네요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가격을 묻더니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네요. 집에 이런 우드 소품 하나 놓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라며 기분 좋게 구매해 갔습니다. 첫 판매가 이루어지자 생각지도 못했던 짜릿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내가우리가 만든 물건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니. 그 기분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물건을 만들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줬지요. 이어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느낌의 도마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 어떤 분은 작은 목재 인형 장식이 아기 방에 어울릴 것 같다며 덥석 사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 판매상이 아니니 제대로 영업하지도 못했지만 의외로 판매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쯤 한 50대쯤 되어 보이시는 여성분이 우리 부스 앞에 서서 한참을 구경하시더니 작은 의자 같은 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침 우리가 아버지 가르침대로 만들어 본 아이용 미니 의자가 하나 있긴 했는데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쓴 작품이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자 그분은 우리 손주가 앉기에 딱 좋아 보인다. 혹시 직접 만든 거냐고 물으셨고 제가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목공 전문가셔서 제가 배운 걸로 시도해 본 겁니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은 저희가 임시로 공방을 운영 중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감탄하듯 아버지 솜씨를 이어받으셨구나. 잘 됐네요. 그런 전통은 계속 지켜나가야지. 이 의자 정말 마음에 든다며 바로 결제해 가셨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물건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을 주는 일이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당일 플리마켓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목공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거라 그런지 뿌듯함이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우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지요. 장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며 아내와 저는 서로 손을 맞잡고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플리마켓에서 의외로 우리 물건들이 팔렸어요. 다 합치면 꽤 괜찮은 금액이고 사람들이 가구나 소품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까 꼭 수출이 아니어도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그래? 잘 됐네 하고 무덤덤하게 대답하셨지만 제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용 미니 의자를 구매해 간 분이 웃으며 사진을 찍어준 장면을 보더니 너 이거 각도 맞추느라 많이 고생했겠다. 그래도 튼튼해 보이니 잘했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아직 공방이 쓸모가 있는 모양이네. 수출은 안 돼도 차근차근 이렇게 부딪혀보면 또 모르지라며 살짝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여보, 내가 무리만 안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소품부터 만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어? 라며 작은 의욕을 내비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 순간 오래된 부부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갈등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관세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고 아버지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며 제나 아내의 체력과 일정도 한계가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가족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포기하긴 이르다는 희망이 은은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에서 다루고 싶은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거대한 문제에 맞서 무력감에 시달리던 우리가 작은 성과를 통해 조금 더 버텨볼까라는 긍정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곧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제게 자주 야, 이런 소품들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요즘은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것도 인기라는데
목재로 된 간단한 애완동물 침대 같은 거. 나도 아이디어를 좀 짜 볼까라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전처럼 몸을 혹사하실 순 없지만 아이디어와 기술적 지침을 주시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죠. 제가 밤새 공방에서 목재를 자르고 있으면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에 그 사진을 보며 여긴 각도가 조금 달라야 할 텐데 이 부분엔 나사를 너무 깊이 박아두면 나무가 갈라질 수도 있다고 조언을 건네시곤 했습니다. 사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표정이 꽤 밝아졌고 어머니도 한결 편안해 보였지요. 아내 역시 다시금 열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엔 본업이 있어도 주말마다 공방에 나와 예쁜 그림이나 레터링을 소품에 입히는 소위 디테일 작업을 시도했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건 꼭 외국 브랜드에서 파는 핸드메이드 가구 스타일 같다며 칭찬을 받기도 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자신감이 조금씩 붙었고 누군가가 이건 잘못 만들었네라고 혹평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국내에서라도 안정적인 길을 찾자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무리하게 해외로 나가려다 몸도 망치고 돈도 날려버리느니 차근차근 국내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외 시장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하셨을 텐데 이젠 한 발 물러서서 현실을 직시하신 거죠. 가족들 모두 이 의견에 동의하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보자고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플리마켓을 통해 소규모 시장의 잠재력을 본 뒤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씩 돌아다니며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 역시 가구를 전부 들고 다니긴 어렵지만 소품 위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가끔씩은 의뢰를 받아서 조금 큰 가구도 제작해주고 그렇게 차근차근 홍보를 해보면 좋겠네라고 보탰죠. 문제는 인력과 시간인데 아버지가 아직 회복 중이시고 저와 아내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풀타임으로는 어렵다는 점이었지요. 그래도 일단 우리 스스로 가능한 한 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중엔 저와 아내가 각자 일이 끝난 뒤 공방에서 23시간씩이라도 작업하고 주말에는 어머니도 함께 나와 자잘한 손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전을 위해 공방에 직접 나오시기보다는 집에서 영상 통화를 통해 작업 과정을 보며 조언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가령 제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금 만든 의자나 소품을 비춰 보여드리면 아버지가 여기 나사 박힌 각도가 좀 틀렸다. 이대로 두면 쓸 때 흔들릴 수 있다라며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방식대로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가세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일 언제 접나 하시며 불안해하셨는데 플리마켓 이후로 정말로 손님들이 좋아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도울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마음을 바꾸셨지요. 실제로 어머니가 맡은 일은 주문 관리, 재료비 계산, 공방 청소, 그리고 간단한 포장 작업 등이었습니다. 워낙 살림 솜씨가 좋으신 분이라 재고나 수입 지출 기록 등을 꼼꼼히 관리해 주시니 큰 힘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 공방 운영이라는 게 조금씩 체계가 잡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내 엄마가 나서 준이 한결 낫지 않냐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만의 라인업을 조금씩 갖추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접이식으로 만들 수 있는 미니 테이블, 주방이나 거실에 두기 좋은 우드 선반,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그림과 레터링을 더해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완성하는 시기였지요. 본격적인 침대나 식탁은 여전히 제 역량으론 어려워서 주문이 들어오면 시간을 충분히 잡고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이따금씩은 아버지도 몸이 괜찮은 날엔 잠깐 공방에 들러서 핵심 공정만 직접 손봐 주시기도 했지요. 그런 날이면 저와 아내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참 삐걱거리던 조립이 아버지 손끝을 거치면 순식간에 매끄럽게 정리되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제적 압박은 남았습니다. 공방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임대료와 각종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적자가 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어머니가 이거 정말 언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냐며 걱정하셨고, 저 역시 회사 월급으로 손실을 메꾸는 상황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극단적인 절망감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판매량이 늘고 고객이 이거 정말 예쁘고 튼튼하다고 피드백해 주시는 걸 보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다시 미소를 찾고 이거 하나 배워두면 나중에도 쓸모 있을 거다라며 제게 목공 팁을 전수하는 과정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플리마켓뿐 아니라 소규모 공예 마켓, 핸드메이드 축제 같은 곳에도 참여 신청을 넣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는 이런 외부 행사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구는 공방에서 만들어서 고객한테 직접 전달하는 게 좋지. 왜 굳이 장터로 나가냐는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기도 했지요. 아버지도 이제는 내가 자주 못 나가니 너희가 대리점 역할을 잘해봐라고 오히려 격려하시며 공예 마켓 행사에 쓸 샘플 가구를 꼼꼼히 마감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구를 챙겨 나가면 사람들은 목재 느낌이 정말 따뜻하네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하고 물어봤고, 우리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인데 아버지가 중심이시고 저희가 배워가는 중입니다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행사에 몇 번 나가면서 작게나마 새로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둘 미니 의자를 맞추고 싶다라거나 가게 인테리어용 선반을 주문하고 싶다 같은 소소한 의뢰였지요. 물론 대기업이나 대형 가구 업체처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작은 규모가 매력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점 한 점에 가족의 손길과 이야기가 담긴다는 걸 강조했더니 공예 마켓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맛 때문에 수공예를 사는 거다라며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예전에 해외 수출에 도전하면서 느꼈던 거대한 부담감보다는 훨씬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과거에 아버지 가구를 처음 눈여겨봤던 미국에 있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였습니다. 최근 관세 문제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소량이라도 다시 수입을 타진해보면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드린다라는 내용이었지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다시 돌아온 걸까?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해외 진출을 다시 시도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현실적인 판단이 스쳐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방은 국내 주문 소화로도 벅찬 상황이고 아버지 건강은 완전치 않으며 관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다 규모를 키웠다간 예전처럼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와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해외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걸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괜히 또 무리하다가 예전처럼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시더니 예전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살짝 꿈틀댄다만 이젠 내 몸도 많이 지쳤고 너희도 내 삶이 있지 않냐? 큰 무리해서 얻을 것보단 지금처럼 국내에서 작게나마 우리 방식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커다란 꿈을 다시 쫓으려면 똑같은 갈등과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듯했지요. 결국 우리는 미국 업체에 대단히 감사하지만 당분간 수출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사정이 잘 풀려서 소량이라도 테스트하고 싶다면 저희가 만드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알겠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하자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이야기는 일단 미뤄졌지만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안 돼서 죽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가능성이 열리면 그때 보자라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달까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공방에 가셨는데 뭔가 흥분된 목소리로 서류를 찾고 있다고 한다. 허리는 괜찮으신지 모르겠고 뭔 일인지 모르겠으니 얼른 와 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왜 아버지가 갑자기 공방에 가셨을까? 의사 말로는 아직 통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 했는데 싶어 부랴부랴 휴가를 내고 달려갔습니다. 공방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낡은 파일철을 뒤적거리며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몸 상하잖아요 라고 소리치자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내가 예전에 받아뒀던 해외 거래 서류가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내가 깜빡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하니 우리 해외 수출은 일단 접기로 했잖아요. 왜 갑자기 찾으시는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고르시더니 미국 그 업체 말고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왔다. 지인이 지인을 통해서 소개한 건데 관세가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고 소수 단위의 특별 주문을 고려하는 회사가 있대. 내가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 너희가 어떻게든 협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놓친 자료가 있나 찾는 중이야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놀라움과 함께 아버지 허리는 아직 멀쩡치 않으신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하셔야 하나? 하는 걱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달래어 공방 밖으로 모시고 나와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무슨 업체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아버지 몸도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또 무리하게 나가다가 더 크게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아니, 내가 그동안 국내에서 잘해오고 있는 거 알고 나도 솔직히 해외로 또 나갈 생각까진 없었다. 근데 소개를 받아보니 이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정말 소량이더라고. 어떤 미국의 수제 가구 전문점인데 아예 우리 같은 수공방의 작품을 작가별로 소개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는 형태래. 관세 문제는 소비자 가격에 녹이더라도 팔 수 있는지 연구하는 거라. 우린 그쪽과 계약금만 잘 협의하면 된대. 혹시 몰라서 내가 좀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조건이 나쁘진 않더라고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할까? 또 무리하다가 예전 사태가 반복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번엔 소량 판매라니. 혹시 잘만 되면 대박은 아니어도 명예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뒤섞였지요. 결국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내가 전면에 나서서 밤낮 없이 일할 순 없어. 허리 상태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지 모르니 대신 너희가 지금까지 쌓은 기술과 내가 더해줄 수 있는 노하우로 소량이라도 완성도 높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아. 관세는 예전처럼 치명적 수준은 아니래. 그래도 적지 않긴 하겠지만 고급 시장을 노리는 편이니 손익분기점은 맞출 수 있다더라고 설명하셨지요.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완전히 나쁜 조건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산량을 1년에 몇 개 정도로 한정해서 무리 없을 때만 만들어 보내면 된다는 말인가? 꼭 예전처럼 마구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네 라고 되물으셨고 아버지는 그렇지. 그쪽도 대량 공급은 필요 없고 장인 한 명이 손수 만든 특별한 의자 같은 이미지로 판매하고 싶다더라. 예술품 개념으로 파는 쪽이니까 오히려 우리한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답하시더군요. 저와 아내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예전처럼 목숨 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는 희망과 동시에 그래도 수출은 수출이니 절차나 세금 문제를 또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겹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번 미팅을 해보자.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조건 욕심내지 말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자고 재차 약속하셨지요.
미팅은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우리 브랜드는 세계 각지의 전통 목공 기법을 예술 작품처럼 소개하고 싶다. 이미 유럽 작가 몇 명과 협업 중이고 아시아 쪽에서 한국 장인의 작품을 꼭 들여와 보고 싶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격 책정이나 물류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도 보여줬고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최소 주문 수량을 매우 낮게 잡아 놓았더군요. 아버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회의에 참여하셨지만 내가 예술가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다. 난 그냥 가구 만드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시면서도 장인의 감성을 기대한다는 상대방의 칭찬에 조심스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가족끼리 논의한 결과 이 정도 조건이라면 큰 리스크 없이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1년에 10점 정도의 의자나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내는 소규모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계약이라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서로 품질과 마감 기한에 대한 약속을 하고 관세나 물류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만 정리해 둔 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였지요. 관세는 여전히 예전보다 높았지만 고급 예술품 취급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판매가 된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굴뚝 같으셔서 내가 해볼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가족들은 몸조리부터 하시라며 일단 반대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지금처럼 집에서 쉬시면서 핵심 공정만 맡으시는 걸로 하자. 대패질이나 사포질 등 비교적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작업을 분담하고 나머지 큰 절단이나 조립은 내가 맡겠다. 아내도 디자인 작업과 마지막 도색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결국 그래. 몸도 못 추스른 주제에 아들 고생시키면 되겠냐. 알았다라며 납득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작게나마 해외로의 재도전이지만 예전처럼 전면전을 치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제가 합심하여 소량의 작품을 제작해 내는 시기였죠. 작업은 생각보다 꼼꼼한 서류와 일정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몇 점을 완료해야 하고 사진으로 완성품을 전달해 품질 승인을 받은 뒤에 배송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혼자 밤낮으로 달리지 않으셔서 저도 부담은 있었지만 팀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틈틈이 목공 기술의 정수를 전수해 주셨고 저는 회사 퇴근 후 공방에 와서 땀을 흘리며 재단과 조립을 진행했지요. 힘들긴 해도 예전에 온 가족이 지쳐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목표가 명확했고 과도한 욕심이 없었기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작은 테이블 세트를 완성해 보냈을 때 미국 쪽 담당자로부터 확실히 공장 생산품과 다른 수제 가구의 매력이 느껴진다. 바이어들에게도 호평이 예상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은 마치 대단한 성취라도 이룬 듯 환호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됐어. 이거면 충분하다. 굳이 대규모 수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 손길이 닿은 가구가 해외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도 당신이 더 큰 욕심만 안 부리면 이 정도는 할 만하다라며 밝은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육부에서의 반전은 단순히 수출이 재개된다는 사건 자체보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한층 성숙해진 태도로 해외 진출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평생 소망이 조금은 실현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건강을 지키면서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고 저와 아내도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함께 협력한다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는 관세 문제에 휘둘리며 집안을 뒤흔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소하게나마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는 단계로 올라선 셈입니다. 시일이 더 흐르자 아버지의 허리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통원 치료와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서서 작업하는 정도는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된 거죠. 의사는 나이가 있으시니 완벽한 무리는 금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방에 가끔씩 들러 작업대를 둘러보시며 나도 조금씩은 할 수 있겠는데? 하시다가 실제로 한두 시간 정도 톱과 사포를 잡으시기도 했지요. 물론 지켜보던 저와 아내가 아버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라며 말리곤 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공방에는 여전히 향긋한 나무 냄새가 감돌았고 벽 한쪽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조금씩 보내기로 한 의자나 협탁 도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플리마켓용 소품의 샘플들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손님들은 때로는 가구를 주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품만 사 가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부러진 의자나 낡은 서랍장을 고쳐달라고 가져오셨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이게 더 재밌지 않나. 쓰던 물건을 살려내면 그만큼 추억도 살려내는 거잖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러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새 것만 찾지 말고 이런 것도 애착 가질 줄 알라고 해줘라며 웃음으로 화답하셨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공방은 작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회사와 공방을 오가느라 고단했던 제 일상에도 어느덧 익숙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본업이 있긴 했지만 주말이 되면 여전히 펜과 물감을 들고 와서 소품에 예쁜 문구나 일러스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요즘 이런 레터링이 인기라더라. 이 컬러를 입히면 주방 인테리어가 화사해진다더라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이 길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할까요? 한편으로 해외 쪽에서도 작은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공방에서 정성껏 만든 의자라는 컨셉으로 몇 점이 판매되자 현지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건 어느 브랜드냐라는 질문이 달리기도 했다고 해요. 큰 바이어나 대형 업체가 뛰어드는 규모는 아니었지만 소규모 장인 정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호평이 퍼지며 추가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알아서 대처해라. 난 그냥 천천히 만드는 것만 할 수 있다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관세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고 절망하셨는데 이젠 관세가 남아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니 마음의 짐도 훨씬 덜하셨던 거죠. 공방 운영을 통해 수익을 왕창 올리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흑자도 내고 병원비나 재활 비용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더 이상 내가 괜히 수출을 꿈꿔서 식구들 고생만 시킨 것 아니냐고 자책하시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지요. 가족 간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고 어머니 역시 이제 이 공방이 우리 집의 자랑거리다. 사람들에게 남편이 만든 가구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하다며 주변 지인에게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봄 아버지가 우리 공방에도 간판 하나 제대로 걸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초창기엔 간단히 아버지 가구 공방이란 문구만 달아 놓았는데 오래되어 낡았고 구석구석 페인트도 벗겨진 상태였지요. 아내는 그 제안을 듣고 제가 멋지게 리뉴얼해 볼게요 라며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서체부터 디자인까지 새롭게 구상했고 저는 나무판에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연장들을 꺼내든 제 모습이 조금 어설퍼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제법 서툰 솜씨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갈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구경하시며 누가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잘하냐? 하고 농담하시기에 저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새 간판은 작은 울림, 큰 가구 이야기라는 문구 아래 우리 가족의 이름을 따서 간판 타이틀을 큼직하게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판이 바뀐 걸 보며 오, 더 전문적으로 보이네라며 호응해 주었고 지나가던 젊은 방문객들은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동네 풍경 속 특별히 크지도 않은 공방이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애정과 노력이 조금씩 외부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은퇴 후 삶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값비싼 원목으로 근사한 의자를 만든다기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의 가구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재탄생한 작품들이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작게나마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더 의미가 컸습니다. 수출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관세에 짓눌려 공방 운영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은 없었고, 필요하면 조금씩만 해외로 보내는 시기라 부담이 적었지요. 가끔은 아버지가 만든 이 가구가 미국에 가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네요라며 웃어넘길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문득 그때 내가 병원 신세 지고 있었을 때 내가 공방을 이어받겠다고 했을 때가 참 고마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울컥했지요. 아내도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도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이젠 우리에게도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별말 없이 밥을 뜨시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야 다들 웃으며 얘기하니 그때 싸우고 속상해하던 시간이 너무 아쉽다고 하셨지요. 그 장면이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갈등이 뿌리 깊으면 때론 그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듯 느껴지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노력과 애정이 쌓이면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작은 희망의 산실이자 우리 가족 사랑의 결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무를 만지며 이게 내 삶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우리 남편, 밖에선 조용하지만 가구를 만들 땐 누구보다 빛이 난다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다며 부둥켜 안고 웃곤 하지요. 물론 앞으로도 작은 난관들이 없지는 않겠지요. 목공은 손이 많이 가고 재료비도 꾸준히 들어가며 관세나 수입 규정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역시 완치라고 단정 지을 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면,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현실적인 선에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번 긴 여정에서 가장 값진 수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던 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는 끝을 맺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이어갑니다. 언젠가 또 다른 관세전쟁이나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각자의 꿈과 가족을 향한 마음을 믿고 한 발씩 나아간다면 분명 어딘가 희망의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길고도 정겨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